1758년 겨울의 찬바람이 조선을 휘감던 어느 날, 한 왕의 딸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왕은 직접 달려가 애원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14일간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여인 화수농주.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한 왕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720년 봄의 햇살이 한양 궁궐의 기와를 부드럽게 비추던 날,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향이, 훗날 화순홍주라 불릴 소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왕이 아니었던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고, 어머니는 궁녀 출신의 정빈 이씨였습니다. 천한 신분의 출신이었으나 총명하고 고든 성품 덕에 연인군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바로 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니였던 화호공주는 생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2살이 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이는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정빈 이 씨의 죽음에는 정치적 음모가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 다툼이 치열했던 노론과 소론의 대립 속에서 정빈 이 씨는 경종 독살 미수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경종을 해치기 전 독약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정빈에게 먼저 먹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신림사화상으로 번졌고, 조선의 궁궐은 비비린내 나는 정치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영조는 즉위 후 그 모든 것은 모함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희생의 중심에는 2살빼기 향이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정빈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기리는 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명분은 비록 남녀지만 생각은 친구 사이였다. 이 문장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정치인간과 권력 사이에서 갈라져야 했던 한 남자의 후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영조는 어린 딸 향이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도 직접 돌보며 학문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화려함은 아이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향이는 언제나 고요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깊었지만 어머니의 품이 없는 세상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의 그림자와 고독의 운명앗을 함께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왕의 딸로서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웠던 이름, 그것이 바로 화순홍주였습니다. 화순홍주가 2살이던 해 궁궐 안에는 한밤중에 울음이 퍼졌습니다. 어머니 정빈 이 씨가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도 젊은 죽음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단순한 병사로 남았지만 궁중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독이 올려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훗날 정빈 이 씨의 죽음은 경종 독살의 예행 연습이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 이 사건은 곧 조선을 뒤흔든 신임사화로 번졌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였습니다. 정빈 이 씨는 그 대립의 한복판에 있었고, 연인군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권력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그 칼끝은 어린 향의 운명까지 베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2살빼기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결핍을 아는 차에 자라야 했습니다. 영조는 훗날 즉위 후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품었습니다. 그는 정빈을 기리며
제문지웬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비록 남녀이나 정은 법과 같았다. 그 분장은 단지 한 남편의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에 짓눌린 사랑 권력 앞에서 지켜주지 못한 한 인간의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영조에게 정비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던 벗이자 세속을 잊게 해준 단 한 사람.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평생 잊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화순홍주는 그런 아버지의 슬픔을 어린 시절부터 느꼈습니다. 궁 안에서는 언제나 어머니의 이야기가 금기처럼 감춰졌지만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향이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짊어진 운명과 상처의 시작심이 바로 어머니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사랑을 배우기도 전에 상실을 먼저 배운 아이, 그 아이가 훗날 남편의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어쩌면 이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향이의 내면 어딘가에는 언제든 사랑은 빼앗길 수 있고 이별은 예고 없이 온다는 두려움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딸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724년 연인군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며 조선의 영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화순홍주는 5살, 왕의 딸로서 이름도 향이에서 화순홍주, 회순웽, 주로 정식 봉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온화하고 순정한 성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궁중 예절과 경서를 익히며 자랐고 영조는 직접 소학 셔슈에과 열여전 리에 누추안을 읽어주며 사람은 도리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습니다. 화순홍주는 화려한 옷이나 보석보다 책과 조용한 산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그녀 앞에 비단과 진주를 가득 펼쳐놓자 옹주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영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며 내 딸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았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그 행동이 단지 순결한 성품의 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린 딸이 본능적으로 배운 순종의 몸짓이었을까요? 그녀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궁궐은 금빛으로 빛났지만 그 안의 고요는 때로 감옥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궁인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을 받았고 오빠 효장세자만이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조차 빼앗았습니다. 1728년 화순옹주가 9살이 되던 해 효장세자는 1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날이 바로 어머니 정빈이 씨가 세상을 떠난 날과 같은 12월 16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조는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에 더욱 애통하다. 같은 날 아내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실은 그 슬픔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어린 딸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순옹주는 더욱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언제나 슬픔이 깔려 있었고 궁녀들은 어린 옹주가 마치 어른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 일찍 차가웠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받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했고 잃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훗날 사랑이라는 단 한 줄기 빛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운명의 밑그림이 되었죠. 그녀의 마음속 공허는 언젠가 모든 것을 바쳐 채우려 했던 사랑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732년 화순옹주가 13살이 되던 해에 영조는 딸의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왕의 딸의 결혼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전국 균형을 가늠하는
정치적 사건이었죠. 당시 영조는 탕평책을 추진하며 노론과 소론의 대립을 완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연결고리로 화수농주의 혼인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마로 선택된 인물은 김한신, 진한진, 영의정 김은경의 넷째 아들이자 명문 노론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간택이라 했지만 김한신은 처음부터 내정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영조에게 이 혼인은 단순한 딸의 시집이 아닌 정치적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냉정한 계산 속에서도 인간적인 기적을 숨겨두곤 합니다. 화순홍주와 김한신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한 평온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둘 다 1120년생으로 같은 세대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닌 김한신은 문학과 글씨 정학까지 능한 학자형 인물이었죠. 영조의 인장을 새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만 보기엔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혼례식 날 궁궐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화려함보다 안정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읽는 법만 배워왔던 화순홍주에게 김한신은 처음으로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신에게 옹주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세속의 목적을 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화려함을 멀리하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옷은 늘 소박했고 집안에는 사치품 하나 없었다고 하지요. 대신 그들은 글을 나누고 서화를 함께 즐겼습니다. 화순홍주는 남편이 붓을 잡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왕의 딸이 아니라 한 여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략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것은 점차 운명으로 변해갔습니다. 궁궐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둘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사랑은 훗날 그녀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 한 마지막 신념으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사랑이 언젠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릴 줄을요.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결혼한 지 어느덧 20여 년. 화순홍주와 김한신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요하고 단정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부마로서 김한신은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쳤습니다. 오이도총부, 도총관, 재용감제조 등 나라의 일을 맡았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결코 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말이 적고 검소한 행실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런 남편 곁에서 화순홍주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궁궐 안팎을 오가며 아버지를 배웠고 때때로 영조가 직접 찾아와 사위와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둘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의 눈에도 딸과 사위는 모범적인 부부로 보였던 것입니다. 화려함 대신 절제 욕망 대신 평화를 택한 두 사람. 그것은 조선의 권력가들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순홍주는 몇 번이나 임신을 바라봤지만 끝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궁중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화제가 되었고 가끔은 동정 섞인 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옹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김한신이 전부였습니다. 아이 대신 그대가 있으니 나는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김한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마로서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옹주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글을 함께 읽고 때로는 집 앞 정원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 밖의 정치는 피비린나에 났지만 두 사람의 집안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도희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움을 짝하였도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 두 사람에 대한 경애였습니다. 그 평온함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상실 또한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1758년 1월 한겨울의 찬 바람이 궁궐을 스치던 날 김한신이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편지를 쓰던 남편이 저녁이 되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순홍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나눈 2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 준 사람, 어머니도 오빠도 언니도 그 누구도 아닌 단 한 사람이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흰 눈이 내리는 창가에서 화순홍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따라가기로 자신의 생을 끝까지 걸기로요. 1758년 1월 4일 하늘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화순홍주는 언제나처럼 남편 김한신의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검소하지만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김한신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몸이 식은 듯 창백해지고 말이 흐려지더니 곧 쓰러졌습니다. 옹주는 놀라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남편의 천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의관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 한순간의 틈도 주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시를 읽던 남편이 해가 지기도 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 있다니 영조는 급히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명하여 부마의 장례를 현종의 딸 명한공주의 남편 오태주리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고 했고 시호를 정요 천셔크라 내렸습니다. 정젠은 절개를 효셔는 효심을 뜻했습니다. 충실히 살았던 사위를 향한 왕의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그러나 화순홍주는 그 어떤 의식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신 앞에서 한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말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울지도 절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한참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도 그녀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마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화순홍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이는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나도 그래야겠지요. 그때부터 그녀의 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그러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현실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그녀의 영혼도 함께 떠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영조는 크게 놀랐습니다. 방금 사위를 잃었는데 이제 딸까지 잃을 수야 없지 않느냐. 노쇠한 몸을 이끌고 왕은 직접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영조의 나이 65. 한 나라의 왕이자 한 여인의 아버지로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애비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미음 한 숟가락만이라도 들거라.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화순옹주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은 이미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음을 한 숟가락 삼켰지만 곧 토해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영조는 홀로 궁으로 돌아가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왕으로서는 강했으나 아비로서는 너무나 무력하구나. 그의 눈물은 백발을 적셨고 궁궐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조선의 한 왕과 한 딸 사이에 있던 마지막 인연의 끈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끝은 그렇게 고요하고 잔혹했습니다. 영조가 돌아간 뒤에도 화순옹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밤낮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빛이 꺼지면 나도 그의 곁으로 가겠지. 그 마음은 단단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녀들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마, 제발 목숨을 이어주십시오. 전하께서도 애타십니다. 그러나 옹주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느냐. 나의 길은 이리로 정해져 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남편이 생전에 입던 관복을 꺼내어 곁에 두고 그 옆에 자신의 비단 저고리를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 생의 의리는 이미 그이에게 닿았다. 그 편지는 눈물 자국이 번져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기운이 빠져 있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지 열흘이 넘어가자 얼굴빛은 창백을 넘어 유리처럼 맑아졌습니다. 시녀들은 두려워 떨었고 집 안에는 말조차 삼가야 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영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딸아, 아비는 이제 늙어 너를 지켜줄 힘이 없구나. 그러나 제발 마음을 돌려다오. 네가 떠나면 아비는 누구를 불러보겠느냐. 봉투 끝에는 왕이 아닌 한 아버지의 떨리는 손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순옹주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고도 한 글자조차 적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잉크 위에 떨어져 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1월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창가의 등불은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요. 너무 늦지 않았지요. 그날 새벽 화순옹주는 이승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1958년 1월 17일 김한신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이 39, 한 달 사이에 영조는 사위와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봄에 월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너 또한 그를 따라가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구나. 아, 슬프도다. 이것은 모두 내가 자유롭지 못한 탓이니라. 영조는 통곡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한 명의 무너진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더 자애로웠다면 딸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궁궐의 긴 복도 끝 영조는 홀로 앉아 긴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무에게도 정절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랑의 진심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왕의 권력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순옹주의 죽음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절개를 높이 사며 이토록 정절을 지킨 왕녀는 조선 역사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인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은 열녀의 상징이었고, 더구나 왕실 여인이 그런 죽음을 택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절한 슬픔 속에서도 스스로 절개를 지킨 옹주의 뜻은 모든 백성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절의를 기리기 위해 열려문 리에 누멘을 세워야 합니다. 영조는 그 말을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주가 비록 정절은 지켰으나 아비의 말을 거역하고 죽었으니 효가 부족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절과 효 두 덕목이 한 사람의 생과 죽음 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판단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화순옹주의 죽음을 칭송한다면 그 뒤로 수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미덕기라 여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은 자들은 도리어 비난받게 되고 조선의 여인들에게 죽음으로 정절을 증명하라 하는 잔혹한 기준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절에 있지 열려문에 있지 않다. 다시는 이 일을 논하지 말라.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하는 마음과 아버지로서 딸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갈갈이 찢었습니다. 영조는 누구보다 딸의 절개를 인정했지만 그걸 세상이 본받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강요가 될 테니까요. 그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정절이란 남이 강요해서는 안 되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참된 덕이다. 그는 결국 열려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순옹주의 이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지켜주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칭송했다면 수많은 여인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딸의 정절을 외면했다고 속삭였고 일부 신하들은 그 결정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의 모습이 남아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문장만 울렸습니다. 정절이 높으나 효가 더 크다. 한 여인의 죽음이 왕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조선의 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영조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화순옹주의 장례는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영조는 왕의 채통을 내려놓고 딸의 상가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상에 나오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옷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상복을 입은 채로요. 그는 내게 더 자애가 있었다면 딸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용서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물은 권력의 무게를 씻어내는 인간의 눈물이었으니까요.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과 함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합장되었습니다. 훗날 이곳은 학자, 추사, 김정희 단의 고택 근처로 알려집니다. 김정희는 김한신의 증손자였죠. 화순옹주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김한신의 형, 김한정의 셋째 아들 김희주를 양자로 들였고 그 후손이 이어져 결국 추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피로가 아니라 정신과 이름으로 계승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손자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모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정조는 그녀의 절절한 사랑과 정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그분의 뜻은 사라질 수 없다. 1873년 정조 7년 그는 고모의 옛집 앞에 홍문, 홍맨, 즉 붉은 문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는 열녀에게 내려지는 표식이자 영예였습니다.
영조가 끝내 세우지 못했던 그 문을 손자가 대신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문은 지금도 화순홍주 홍문해예 슌웽 주 홍문 수업가이라 불리며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사업보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붉은 문은 단지 정절의 상징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진 가족의 회한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조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순홍주에게 열녀문이 세워진 이후 남편을 따라 죽는 여인들의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름 없는 여성들이 열녀가 되어야 한다. 는 강요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조가 기리고자 했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굴레가 된 셈이었죠. 그럼에도 화순홍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 시대의 모순을 드러냈고 한 여인의 선택이 어떤 울림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규범 안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자신만의 길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 서면 묻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사랑은 찬란했지만 시대는 그 사랑을 품기엔 너무 차가웠다는 것.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 39년, 그 안에는 왕의 딸로서의 책무랩, 여인의 정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사랑시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산의 그 붉은 문 아래에는 한 여인이 세상에 남긴 속삭임이 들리는 듯합니다. 나는 단지 그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사랑의 여운은 여전히 조선의 시간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절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화순홍주의 이름은 조선 왕실의 기록 속 한 줄로 남았지만 그 안에는 시대가 강요한 의무와 인간이 갈망한 사랑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오늘의 눈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 가장 순수한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해야 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한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은 진심을 찾아가 보겠습니다.